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박현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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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소개해요? 겸공 박현광 기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광 기자. 네. 새로운 요새 막 도전입니다. 밖에 나와서 리포팅도 하시고. 봤어요. 현장 중계에서 나를 넘보라? 잘하던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박현광 기자 위협적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네. 겸손은 안 힘들다. 겸손이 왜 힘들어? 계속 겸손해야죠. 저희는 계속 겸손하게 열심히 구독,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요새 겸공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잘 나가죠. 요새 그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겸공대 기타 등등 매체. 네, 저희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타 등등 매체. 그랬는데 이제 요새 또 다시 또 그런 시대가 왔냐라는 비판. 겸공에서는 저는 뭐 진행자 이런 건 아니고 취재 기자를 처음 뽑았어요. 그래서 네, 취재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양한 취재, 빛나는 취재, 특종 제조기 아닙니까? 특종 그렇죠. 제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광 기자의 특종 기대하겠습니다. 경공이 진짜 좋은 FA 물었죠 지금. 그쵸. 네. 예. 메시. CBS에서 원래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한 발 놓쳤네. 저희가 협동조합이라서 좀만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오너 기업이 아니라서. 협동조합이라 시간이 좀 걸려요, 결정에. 예. 힘듭니다. 민주주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저 모양이야. 자, 혹시 그 가려우실 줄 몰라서 제가 다 속이 답답하실 때 그리고 피부가 좀 글적적하실 때 필요한 상품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늘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니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상품이 있구나, 나도 한번 써봐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늘 좋은 상품만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구매하실 때 판단의 근거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저도 사회적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데요. 요때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피부가 민감해져서 건조해지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이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계속 긁고 있다, 이러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평소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 왜냐하면 피부가 얇아지셔가지고 가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런 분들, 그리고 자꾸 이제 긁으면서 보채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 그리고 또 약 쓰기 어려운 임산부들은 이제 약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런 분들이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계시다면 긁지 말고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서 45ml 증정 이벤트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0ml 제품 구매하시면 45ml 휴대용 증정 이벤트 중이니까 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래도 이 얘기부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니까 워낙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네. 지금 4월 1일이에요. 피가 마릅니다. 네, 헌법재판소. 그래도 어쨌든 CBS가 우리 중에는 정보 탱크가 제일 클 것 같아서.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전망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헌재 취재가 진짜 안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취재가 잘 된다고 하면서 4월 10일 얘기했나요? 11일? 네. 다음 주 금요일. 네. 한번 기다려보죠.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네. 예. 저는 이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취재한 거는 이것도 전원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 현재 재판관이 총 8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마저도 9명이 되게 원한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알리바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9명이 되면 마흔형 재판관이 와서 9명이 되면 6대3 그렇게 해서 인용을 시키면 3명은
자신의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근데 다만 결과는 인용이 되죠. 그러니까 인용은 되면서 나는 반대 의견을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게 좀 지금 절실한 거고 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모든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건데 임명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한창이나 정영식 재판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4월 18일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퇴임 그 전에 결론이 난다면 인용이다. 혹시라도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결론이 안 나면 넘어가는 거예요. 경우에 수는 그지 4월 18일 전에 기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이제 퍼즐 맞춰보면 관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각이 되려면 5대 3이 나와야 되거든요. 5대 3을 감당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네. 네. 아 진짜 마은혁 재판관 왜 임명 안 하는 걸까요? 진짜. 이걸 아니까 너무 한덕수가 임명 안 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딜레마를 아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이제 그 마은혁이 들어오면 6대 3으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병목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점오가 있다는 거예요. 점오 재판관. 이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래서 이 점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갈대와 같은 점오의 마음을 잡아서 인용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누가 전도 좀 해야 되겠네. CBS 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현장 취재 기자들도 너무 죽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자들은 어쨌든 어떤 정보가 나오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찌라시, 밭글 돌면 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밭글이 너무 많이 돌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네. 이번에 돌았던 밭글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네. 퇴임식에 초청장이 갔다 기자들에게 뭐 이런 밭글도 돌았다가 또 확인해 보면 아니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네. 정치부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죽을 맛입니다. 네,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맘때 같으면 정치부 기자들 대선 취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쵸. 그렇게 예상을 막금에 했었죠. 이렇게 네. 다 대선 그 판짜고 있었는데 다 지금 접고 헌재 취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종 정도의 이제 반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에는 그 119 법원 폭동 일으켰던 그 피의자들에게 네. 영치금 돌려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쵸.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는 떡을 네, 돌렸어요. 떡 돌렸죠. 네. 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봉사를 하셨다고 네. 떡을 돌리는. 지금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떡 그쵸.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쵸. 아시는 것처럼 떡은 축하할 때 축하 잔칫날 돌리는 게 떡인데 지금 내란수계와 내란수계는 이미 석방되었고 내란수계가 석방되어서 돌아오면 풀려날 중요임무 종사자가 떡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네. 좀 사실 썰을 한번 풀면 그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던 고위 관계자 네.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현직의 이제 의원인 분이 예. 점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에도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막았다. 특종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누군지는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국민의힘 아니면 정부? 국민의힘이죠. 왜냐면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 고위직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의 말은 네. 오히려 직접 들은 거죠. 직접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때는 말이 된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때 됐다. 당시에 굉장히 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에 100억씩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그때는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도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이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돌아오면 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계엄을 생각해왔고 실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2차 계엄, 3차 계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있었던 게 2022년인 7월이니까. 그렇죠. 네, 7월이죠.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지금부터 됐죠. 이 네. 사람은 계엄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12월 그렇죠. 4일 그 새벽 3시간 동안 합참 그 결심지원실에서 다 내보내고 김용현, 박안수 셋이 앉아가지고 그죠.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오면 다시 계엄인데 그 떡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청년들 화이팅.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올림.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돌아올 날을 꿈꾸면서 지금 떡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제가 보기에는요, 그 내란 수계 윤석열이 그 다시 돌아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한덕수도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국무회의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명 임명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마은혁은 안 했지만. 그렇죠. 네. 윤석열이 하지 가만히 말랬는데. 근데 이 사람 집요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 어떻게 뭐 날라가겠죠. 한동훈 어떻게 해?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돌아오면 날라간다. 집 한동훈. 가야 된다. 집만 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다행이지.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집, 큰 집 갈 수 있어요. 지금과 겪어보지 아니 않은 우리 다른 집으로 보내주면 고맙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딴 집을 갈 수 있어요. 제가 타내겠네요. 제가 그래 동훈아, 네가 안 했지. 그렇지. 너 책 낸 거 있지? 너책 가져와봐. 국민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아니 실제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석방되어서 갔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뭐 이랬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맞아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대상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앞번호일 수 있어. 그런데 이분들은 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런 태도일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죠. 예, 처음에는 그 대선을 이분들도 그리 상정을 하고 지지층, 그러니까 태극기, 이 지지층을 흡수한 뒤에 나중에 선거로 경선으로 후보가 뽑히면 중도가 확장을 하겠다. 그렇죠. 혹은 이번 대선은 끝났으니까 어차피 해봐야 안 된다. 그 후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당권을 차지하자. 누가 이 헤게모니를 먹느냐 당내에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서 지금 해왔는데,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자꾸 헌재에서 5대3이다, 기각된다, 각하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바로 줄을 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를 좀 해봐도 한동훈 캠프에 있던 의원들도 갑자기 친한과 친윤이 동반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메시지를 조금씩 내요. 박정훈 의원.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자들이 받아들이기 당연하죠. 이게 줄타기 하는구나 이제 와서 다시 자기 살 길 찾는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브레이크 밟지 못하고 오다가 보니까 상황도 맞아 떨어지고 계속 쭉 가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물어보면 내부에 이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윤석열 특성상 그때 한남동 관저 앞에 온 43명, 45명 그 사람들 보고 다 죽일 거다. 그 사람들 빼고 다 죽일 거다. 45명 빼고 다 죽일 거다. 너는 왜 안 체포하러, 하는데? 체포하러. 그때 나 체포하러 공처가 쳐들어오는데 눈발 날리고 너 의회에서 따뜻하게 잘 있었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빌런처럼.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복수를 100%할 사람이다. 단순히 지금 야권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좀 과소평가하는데 그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위적으로 뭐 야당이 이거를 현재 탄핵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제부터 이제 환율이 1,472원. 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로 찍었죠. 맞습니다.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거짓말이지 돈 거짓말 안 하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찔렀는데 이 환율이 가장 최근에 급등했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14일 이후에 한덕수가 날아가기 직전까지 올랐어요. 맞아요. 12월 3일 때 1,300원 후반대에서 쫙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환차익이라고 하는데 달러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뭐 최상목은 똑똑하잖아요. 작년부터 달러 사재기해서 나라 망하라고. 대한민국 풋옵션에 베팅한 거야. 대한민국 망한다. 미국이 잘 된다. 그 최상목
다른 소리 최상목 장관에게 저는 하고 싶은 말 미국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미국 주식으로 25억 벌었어요. 예. 아주 심우정. 대단한 심우정도 그렇고 서울시장 대단한 투자자입니다. 이참에 좋은 직업 찾아서 미국 가세요. 아니죠. 한국에 살아야 환차익을 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오세훈은 오세훈. 7배 뛰어서 28억. 네. 심우정은 배우자가 주식 평가액 2배 늘어서 46억. 둘이 차익은 비슷해요. 25억 내지 네. 24억. 예. 작년 한 해만. 예. 작년 한 해만 미장에 투자해서 25억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미국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경제가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참에 미국 가시라고 그냥. 저는 최소한 다른 공직자들은 네. 우리 기업이 있어야 우리 기업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돈을 녹봉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터전은 우리 집에 두고 돈은 딴 데서 빨아먹겠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배계층의 민낯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 동조 세력의 민낯이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심우정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하면서 딸 지금 특혜 의혹 계속 외교부 나오잖아요. 예. 그거 물고 들어가고 미장으로 많이 해먹고 최상목 있으면서 저거 사실은 환율 방어하는 메인 그 컨트롤 타워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1억 9천만 원 미 국채 그게 이제 트레저리라거든요. 트레저리 T 1.372 거기 투자한 거 채권 방어하려고 작년에 우리가 환율 방어에 쓴 돈이 12조입니다. 12조. 지금 거기다가 본인 돈 방어하려고 12조를 썼을 수 있겠다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구한말에 이한용 같은 놈들이 지금 다 똑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윤석열이 돌아오잖아요. 네. 거의 경제 망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투자자문에서 물어보면 어느 해 투자자가 이런 데 투자합니까? 아니 계엄하고 국회 군합발 갖고 들어가도 탄핵 아니야. 돌아온 나라잖아요. 어느 해 투자자가 솔직히 이건 미안한데 이거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하는 짓이에요. 정치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갑자기 대통령이 군복 입고 나타나고 장관들 주렁주렁 뭐 메고 있잖아요. 그게 동남아하고 사실 아프리카 전매트 크거든요. 선진국 안 그래요? OECD 나라들. OECD 나라 중에 어느 나라 군복 입고 나타납니까? 그 군정 분리인데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나중에 이 사람들 돌아오잖아요. 해외 투자 다 빠지고 우리나라는 개방형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가 빠지는 순간에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 다 망한다고 보면 돼요. 이건 시차 문제고. 그래서 현재 이 경고를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돌아온 걸 그냥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거야. 아씨 김용현 떡값 얘기하고 있는 내가 진짜 초라해 보인다.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실현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네.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 경제도 경제고 뭐 내란 우두머리도 우두머리인데 사실 돌아왔을 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온 의혹만 봤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 그 의혹 수준에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를 넘어간 뒤로부터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탄핵 사유가 충분한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니까 당연히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봐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 돌아오고 우리가 하야시키자. 설득을 해서. 근데 설득이 되겠어요? 안 할걸요?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윤석열이 돌아온 후에 자기들이 하야시키겠다. 그러면 본인들의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은 서는 거죠. 이게 그 계산대로 된다면 그 생각도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그 헌재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설득을 해서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좀 지지해 주세요. 우리 잘할게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되게 친한 게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네. 아니, 꼭 친한 게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근데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래요? 아마 그분들이 먼저 감옥 갈 거예요. 제가. 아니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야하기 전에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요. 윤석열이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4.19요, 87 6월 항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쟁이죠. 과거하고 달라요. 촛불혁명하고 국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 때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상황에서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헌재가 평정심을 잃지 말고 바른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16년 말씀을 좀 촛불 드립니다. 때는 사실 자존심이 상했던 거라면 그렇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개개인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지금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또 하나의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MBC에서 일찌감치 보도한 내용인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이 주고받은 대화인데 그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취재한 박형광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장님 통화 괜찮으세요? 네. 이 자료가 왜 왜 자꾸 올라가요? 뭐?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냐고. 순리가 사고 칠지 뭐. 이러다 그냥 큰일 날 건데요. 순리가 또 사고 쳤어. 김건희가 저것들끼리 단체 카톡에 돌린나 봐. 진짜. 홀락하다. 그 김건희가 진짜 개사가 하지만 또 사고 치려고. 이거는 사고 치면 이거는 뭐 개사가 근데 이거는 빼박 친 건데. 맞아요. 이건 상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그 2022년인 거죠. 21년. 21년 경선할 11월 때 11일. 5일부터 11월 6일까지 PNR 리서치를 통해서 PNR과 미래한국연구소가 공동조사를 한 결과가 이게 중간에 새 나간 거죠, 박 기자님? 이게 이제 저도 전후 사정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11월 7일 날 공표를 했어요. PNR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1월 5일이 윤석열이 후보가 된 날입니다. 그죠. 네. 네, 후보가 된 날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먼저 의뢰를 해놓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를 의뢰를 해놨고 그래서 후보가 되자마자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윤석열 45.8, 이재명 30.3, 15%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 PNR 서명원 대표가 강혜경 씨에게 전달을 했고 강혜경 씨가 명태균과 김태열 소장이 있는 단톡방에 이걸 공유를 또 했고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에게 또 개인적으로 공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표가 되기 전에. 예. 근데 김건희가 너무 기쁘니까 본인들이 있는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걸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했는데 그 또 단톡방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캡처해서 본인 페이스북에 올려요. 근데 이게 난리가 나잖아요. 네. 공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 공표 시점은 언제냐면 11월 8일로 예정을 해놨었어요. 월요일. 월요일 아침에 내서 기사 확 나오게. 그렇죠. 그게 딱 기본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 11월 7일 날 페이스북에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네. 공직선거법에 걸린단 말이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알렸을 때 외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답니다.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내리라고 해라 페이스북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 특정인 이 페이스북에 이 여론조사를 올린 사람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돼서 안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에 갔답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야구장에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월 7일 진짜 야구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있었어요. 네. 날짜가 딱 맞아 떨어져요. 네.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네. 야 이거 11월 8일 날 우리 공표하기로 했던 거 땡겨. 11월 7일 1시 20분에 공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공표되기 전에 네. 있었던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니까 그쵸. 야 차라리 땡겨서 공표 바로 해버리자. 김건희가 땡긴 거네. 문제가 안 되게. 네. 예, 그래서 이제 김태열 소장의 얘기로는 네. 아무튼 명태균의 지시가 있었다. 예, 그래서 빨리 땡겼다. 그래서 이게 11월 7일이 일요일인데 오후 1시 20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기자들도 주말에는 기사가 네. 많이 안 나오는 시기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런 네. 일요일 날 갑자기 낸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낸 거죠. 네, 그래서 전후 사정은 그렇고 그 뒤에 민주당이 이제 낸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이 그 뒤에 나눈 대화를 이번에 민주당이 녹취 공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김태열 소장이 또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줄리가 네. 또 사고 쳤다. 네.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비슷한 유사한 사고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도 사실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고 예. 그것을 계속 공유를 해왔던 거죠. 김건희가. 예, 예. 예, 근데 그 김건희가. 전에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사실상 돌리라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걸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우리만 보면 그쵸. 소용이 없으니까. 네. 찌라시처럼. 네, 돌리는. 찌라시처럼 댓글. 예, 어. 그 당원들에게 다 돌리고 기자들에게 돌리고 이렇게 네, 하라고 네. 한 거니까 그 전까지는 뭐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이번에 공표 여론조사를 공개를 한 거면 이거는 정말 공직선거법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그리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 좀 문제적인 행동을 많이 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정확하네요. 2021년 11월 7일 두산이 10대 3으로 이겼습니다. LG랑.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기자단 공지가 나왔는데요. 2024 헌납 8 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이 됩니다. 취재와 촬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드림. 약간 잡혔어. 소름 돋네요. 박수 한번 치자. 와우. 와.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왔어요. 야, 근데 예.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거 그렇죠. 잡혔다는 근데- 것만으로도 기분이 네, 좋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레인지는 맞췄죠. 네. 18일 전에 하면 인용이다. 18일 전에 하면 인용이다. 아, 이거 기각되면 큰일 큰일 난데. 제가 예. 목숨 걸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진짜 먼저 올렸네요. 아, 올렸네요. 정청래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일보를 했어요. 헌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아까 댓글창에 계속 4월 4일 11시, 4월 4일 11시 이렇게 올리시는 그러네요. 올라왔었어요, 계속. 분이 계셔가지고 5번가 진짜인가 해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기사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의 그 페이스북을 먼저 보시고 올린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기자들한테는 이제 선고기일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취재 신청하고 야. 이게 또 예, 댓글창에는 되는 겁니다. 만우절이라서 4월 4일 거짓말. 오늘 야이씨 만우절이야. 오늘 만우절이죠. 예. 오늘 만우절?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예. 이걸로 아니,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이걸로 아, 거짓말하면 날라갑니다. 오늘 진짜 만우절에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고 예. 나요 이제. 헌재 공보관이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 이 엄중한 시국에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월 4일 날 이제 진짜 아니 물론 이제 잡혔네.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헌재를 압박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여론이 헌재에 잘 가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떡 얘기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자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맞아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국민 돈으로 만들어서 서부지방 법원 때려부신 폭도들한테 영치금 보내고 그 사람들 응원한다면서 떡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란 수계가 돌아오겠다면서 떡 돌리는 상황을 방치하는 여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이 상황을 놓치지 말고 흥분하지 않고 맞습니다. 따박따박 꼼꼼하게 상황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저희 댓글창에도 많은 글이 올라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헌납 8
9번 한덕수, 8번 윤석열, 예,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현재 대심 판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야 이게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도 댓글에 나와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식 있죠. 네. 올랐어요? 역시 돈 거짓말 안 합니다. 역시 아침에 주가가 바로 오른다. 58,000원 이게 56,000원 시작해서 네. 빌빌 싸더니 예. 예. 여기 이 앞전 이 소식 딱 들려오기 직전에 네. 58,200원 하다가 네. 지금 700원 올랐어요. 700원 올랐어요. 네, 팍 솟습니다. 예, 계속 오르기 바랍니다. 네, 거래량이 예. 늘어나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배경을 다 주식이 아시겠죠? 지표다, 네. 주식이 그렇죠. 그 왜냐면 아니, 보는 거짓말, 거짓말 안 해. 보는 거짓말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사람- 이재명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으니까. 네, 예, 예. 사피 그때 할 때.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입니다. 여하튼 지금 상황은 4대 4월 4일. 4일. 깜짝이야. 11시. 4월 정신 차려. 4월 4일 오전 11시 기일이 잡혔다는 것이고요. 4월 4일 기일이 잡히면 어떤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그 이정주 기자가 판단하실 때 시장은 그렇고 지금 어쨌든 뭐 5대3 뭐 기각설이 돌기는 했으나 제가 어제 취재했을 때는 아니야. 7대1 가능성부터 5대3도 있대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8대0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전원일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제 국민적 혼란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에 짧게 이거 하나만 네. 환율도 확 떨어졌어요. 환율 떨어졌어요? 이 순간에 지금 확 떨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얼마로 네. 떨어졌어요, 환율? 원래 오늘 아침만 이게 환율이 1,460원 이었는데 실제로 뭐 1,475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거 발표하고 바로 네. 저가는 네. 1,470원까지. 1,470원. 72원이었는데 어제. 72원. 이게 네. 시 단위로 2원 뭐 이전 떨어지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그날 종가를 봐야 되는데 네. 환율이 바로 반응하잖아요. 코스피 좀 봐줘. 코스피. 네. 코스피. 네, 코스피. 일단 3전이 올랐으니까 네.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건 또 왜 아니에요. 오르고 있네. 네, 코스피 오르고 있어요? 네. 회복하고 있죠. 오르고 있어요. 오늘 이제 1.39% 네.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인 게 코스피도 지금 막 발표하고 나서 그래프가 다 이렇게 각도가 80도, 90도예요. 네. 발표하고 나서. 이게 내란 세력들이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중도층이 이거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진짜 이 한 50년 동안 쌓은 산업화를 한 번에 날려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하나 때문에. 아니, 경제 그러니까- 망하는 거 잘못하면. 아니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저는 어제 뉴스사이킥 하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아니 화가 아니라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89년에 대학에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군사 독재에서 뭐 사실상 이제 노태우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 이양을 하긴 했지만 87년 유월항쟁으로 그러나 여전히 독재 잔재가 있었고 맨날 화염병, 제로탄, 백골단, 쇠파이프 찍찍 끌고 학교로 백골단들이 다니면서 도서관 때려부시고 그랬거든요. 여학생들 머리채 휘어잡고 막 끌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그리고 저는 어느덧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30년 열심히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다시 윤석열 독재를 만난 거예요. 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저희 선배들은 열심히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40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정희 때부터 하신 분들은 40년, 50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윤석열 독재로 간다? 우리 애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준다? 그렇죠. 너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가지고 어제 말하다가 아이고. 있을 수가 없죠. 사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정말 그동안 수많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뤘는데 이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다시 독재 국가로 간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지표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지표가 됩니다. 예? 우리처럼 이렇게 깍듯하게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를 다 흐트러뜨린다? 내란 속에 윤석열의 복귀를 만든다? 이거는 이완용 저리 가라 평가를 받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오늘 이 선고
기일이 정해진 것 자체가 그 시민들이 굉장히 여론을 모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시민들의 여론에 등을 업고 등에 업고 이 줄탄핵하겠다 정도까지도 막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압박도 통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우리 박 기자님 이제 경공에 있으니까 우리 사석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김어준 총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저는 겉방용이라고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핵무기 같은 거죠. 펼칠 수 없는 우산.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무기를 펼치면 핵우산은 펼치는 순간에 양자가 공동 파멸이에요. 다 죽는 거죠. 네, 사실상 이기는 전쟁이 없어요. 공동 파멸인데 그거를 제시함으로써 마지막 압박이 통했던 거죠. 근데 그걸 제시하지 않으면 역설인데 그게 핵무기의 역설이죠. 네. 그걸 제시하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한이 있었던 거고 그게 4월 4일이었다. 네. 4월 4일까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 했을 때 이 소위 말해서 이 압박 작용이 통했던 거죠. 네. 굉장히 주요했었고 뭐 김총수의 속마음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요한 전략이었다. 근데 이제 저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4일까지 아직 4일이 남았으니까 3일, 4일 남았으니까 맞아요. 이게 마지막에까지 모른다 맞아요. 그러거든요. 몰라요. 네. 사인을 그러니까 몇 개의 판결문을 맞아요. 써놓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사인을 다른 데를 할 수 있다는 네. 어떤 얘기까지 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파 쪽 사람들이랑도 저는 소통을 하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 어제 돌았던 그 밭글도 4월 4일 4대 4였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대 4 기각? 그렇죠. 4대 4면 무조건 기각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여론을 계속 헌재에다가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뭐 5대3 기각설도 나돌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최악의 경우까지 있었지만 어쨌든 헌재가 투명하게 어쨌든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나름의 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평가는 할 만한 것인데 말씀 주신 대로 평결은 선고하는 날 아침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의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의견들이 좀 좁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변수, 특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이거는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최상목 대행에게도 얘기했고 지금 어쨌든 그것은 똑같이 한덕수에게도 통용이 되는 것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은 트랙으로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도 걸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헌재가 또 이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월 4일로 잡혔기 때문에 여하튼 빅데이네요. 빅데이. 빅데이가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일 날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어쨌든 결론은 내고 떠나시는구나.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향 분석을 좀 해보면 특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른 김장하 선생하고 만난 거가 그렇죠. 굉장히 네, 네. 큰 사회적 울림을 네.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라. 네. 사회에 갚아라. 그거를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각 선고 죽어도 안 할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니,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왜 그래 보냐면 제가 이제 보수 쪽 취재하는 취재원하고 이제 뇌피셜로 그 퍼즐 맞춰본 거예요. 네. 그분이 제가 한 번 말했죠. 그 구속 취소 맞추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통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6대2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4일 날 하게 되면 6대2 인용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저는 8대 0이라 예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원래 지금 3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가 네. 이 중에 한 명이 그게 정영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정영식이 고민을 하다가 인용 쪽으로 돌아서면 나머지 2명도 같이 따라옵니다 결국. 이렇게 쪼개지진 않아요. 네. 어차피 욕 먹는 거는 네. 인용되면서 욕 먹는 거라서 그럴 바에 만장일치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8대 0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 압박 공세는 계속 그렇죠. 해야 돼요.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6대 2라도 해라.
6대2라도 좀 해줘라. 해줘라 좀. 김영선이만 해주지 말고 헌재도 좀 해줘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데 6대2건 뭐 7대1이건 8대0이건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를 분석행위 수준으로 다 태워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기각결정문 못 쓴다. 못 써요. 예, 이완용 저리가라기 때문에 그 기각결정문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못 산다. 이민갈 생각하고 쓰려면 쓸까 못 쓴다. 그리고 뭐 수많은 법조인들 저도 이제 변호사 출신들 그 또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 주변 취재를 해보면 불가능하다. 이 나라에서 못 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렇다면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아니 다 떠나서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 개헌군 들어가는 거 내 눈앞에서 봤어요. 제 눈앞에서.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거를 이거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허락 없이 어떻게 돌아와요 거기를 국회를. 저는 최근에 김용현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 내란 수계한테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진짜 편지를 보냈잖아요. 진짜 그날 우리한테 안 시켰습니까? 문을 쳐부시고 들어가서 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명령 안 했냐 당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저는 곽종근 사령관이 굉장히 분명한 어투로 반문을 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진짜 그날 지시 안 했어? 그러니까 군과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숙에 풀려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관련자들 누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수사나 조사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국무위원들 누가 수사나 조사받고 있습니까? 지금 군과 경찰만 지금 사령관들하고 경찰 두 수뇌부만 잡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끝낼 수 없으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묻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곽종근 사령관도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잘못을 일찍 깨닫고 그렇죠. 그때 당시의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 그 면은 좀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자백을 하고 그 헌법 정신에 맞게 시민들의 편에 섰잖아요. 근데 지금 헌법을 왜곡하고 이 헌법 자체를 지금 곡하가세로 본인들의 유리한 대로 지금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하고 윤석열이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파면까지도 우리가 계속 압박 공세를 하고 밀어붙여야 되지만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이게 이 사안이 끝나더라도 요건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국가 기관 간의 어떤 명령 체계 권한쟁의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입법 흥결 이게 취약한지 나왔죠. 헌재가 8대0으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한덕수가 배째 싫어 안 하면 어쩔 건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고 있죠. 목도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신장시공도 말하자면 페널티 조항 만든다는데 이거는 페널티 조항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없어도 하니까 어디 시장에 지금 잡범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정잡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당연히 페널티 조항 있죠. 소매치기 뭐 절도죄 얼마, 강도죄 얼마, 교통사고 뭐 범칙금 얼마. 페널티 조항이 다 있어요. 형사처벌은. 근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긴 적이 없었거든. 이건 뉴노멀이라서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처벌 조항을 만든다는 지금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헌법 조항에 그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OECD 선진국 중에 어디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안 나오는 입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비정상적인 놈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회 운용의 어떤 시스템 문제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갔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되잖아요. 국무총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 시정 잡히면 그 전에 걸러줘요. 아, 얘 보니까 말 안 듣겠네. 네. 배째라. 근데 윤석열 지금 뭐 예전에 헌법 77조 계엄 이후에 5항 국회가 제적 과반 이상 하면 의결하면 계엄 해제해야 된다. 안 하면 어쩔 건데. 네.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잡배들은 반드시 단죄하고 가야 돼. 반드시. 자, 지금 그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김형두. 여기는 어쨌든 조금 그 중도 또는 이제 진보 재판관으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조금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이 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국회에서 전략적으로 보면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안.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쌍탄핵 그리고 이제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도 나온 있었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 상황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최상목, 한덕수 탄핵 카드를 걷어들일 거냐 아니면 고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안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이 올 거라고 보세요? 요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탄핵이 된다고 인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통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인정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거에 힘을 뺄 때는 아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헌재를 압박을 해서 이 지금 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겁박용 그리고 압박용으로 쓰이는 게 제일 좋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선고를 하는데 생중계를 한대요. 생중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박근혜 피청구인 때도 3월 10일 날 생중계를 했었거든요. 이정미 재판관이 맞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머리 롤을 말고 오셨어. 이거 달고 오셨어요. 헤어롤을 달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집중해서 하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쵸, 예, 그 그러니까 막 들어부터 하고 근데 뒤에 이제 파마 롤을 말고 그거를 미처 떼지 못한 거야. 막 전화통 나가고. 오느라고 마지막. 예. 문영배 재판관은 파마 롤은 없을 것 같고. 예, 이번에 4월 4일 들어가 출근길에 어떤 또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실지 국민들에게 좀 재밌는 웃음 코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카타르시스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이게 약간 스포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게 4월 4일 선고 빅데이가 잡혔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이거 어떻게 또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일이 많습니다. 네, 그거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잡혔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네요. 일을 좀 해야죠. 네, 일을 좀 시원하네요, 하더라도 일을 좀 세게 합시다. 기자들 일합시다. 좀 일 좀 해요. 일 좀 하고, 일 좀 하고. 아마 이제 그날 내외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이 그야말로 이제 인산인해가 될 것 같고 예전에는 헌재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화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못 들어가요? 헌재 안에? 헌재 안에는 그 풀만 들어가고 앞에 이제 경호를 세게 하죠. 경호를 세게 해가지고 도서관 같은 그쪽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지상파도 다 거기서 라이브하고 화면 보여줘요 이렇게. 여기 녹화 틀 때도 화면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는데 녹화를 나중에 공개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극우의 준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겁니다. 그날 박근혜 때도 4명인가? 그렇죠. 예, 사망했어요. 예. 이번에도 상당히 극악스럽게 반동을 할 거고 과거하고 다르게 무슨 캡사이신 준비해서 우리는 방독면을 준비했다. 이런 식의 대응을 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극악한 준동이 있을지 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정도로 경찰도 경력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시비에 말려드시면 안 되고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될 모양인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상법 개정안은 앞에 국무회의에서 1시간 전에 거부권 행사를 했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하면서 거부권은 그렇게 행사를 또 해요. 아니 상법 개정안이 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주주의 이익을 오너들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실
기업들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주주의 이익을 확대하자는 그렇죠. 건데 예. 그게 뭐 고소가 남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하면 그럴 리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그 회장님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에 상당히 큰 이른바 그렇죠.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어서 차라리 세금을 좀 내더라도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네. 개미 투자자들이 말한다고 하는데 기어이 한덕수 경제관료 출신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까지 했으니 이 법은 다시 또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제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다 모두어서 탄핵 이후의 과제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사천리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야권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 민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하고 그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는 뭔가 달라진 정세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또 이제 네. 선거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이게 또 밭글이 계속 도네요. 네, 이게 돕니다. 4대4가 유력하다느니 뭐 이렇게 도는데 네. 이런 거 흔들릴 소개 필요 좀 없습니다. 해주세요. 네.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 이게 사실은 밭글이 우파 그런 쪽 자주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밭글이니까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복형 재판관이 강력하게 4일로 추진하자고 했다. 어떻게 알아 그 밖글은 김복형 재판관들 지금 바깥으로 내통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밭글이니까 이제 네. 그 밭글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화가 나서 이게 뭐 민주당 쪽에서나 그렇게 을사사적이니 삼적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가 나서 빨리 추진하자라고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원래 청렴하게 판사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발끈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선고 날짜를 잡자.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우리가 알기로 굉장히 그 강경한 어떤 기각이나 각하 쪽에 의견을 둔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빠르게 추진하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라는 걸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진짜 뭐 맞는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김복형 재판관이랑 김영두 재판관이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가깝다 서로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리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4대4 원래는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약간 좀 인용 중도. 인용 쪽을 인용을 할 거라고 모두가 평가하는 재판관인데 이런 어떤 같은 얘기 속에서 뭐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제 밭글이 도는 겁니다. 네. 김용두 재판관은 지난 그 11차례 있었던 변론기일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자녀하고 같이 뭐 이렇게 영상도 텔레비전에 많이 소개가 되고 했던 분이던데 하여튼 이제 그거를 또 자기 인사청문회 때 틀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김복형 재판하고 조금 의견은 좀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주심은 정영식입니다. 예, 이 재판의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이기 때문에 주심의 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주심이 기일을 잡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방금 전에 윤석열 선고 기일 지정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금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속보가 많이 나오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4월 4일 기일이 잡혔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바르고 올바른 결정이 나오도록 저희 취재 편의점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현장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점도 장윤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재 편의점도 현장 가시나요? 그날 가셔야죠. 그날 뉴스공장에 좀 묻어서 가. 뉴스공장이 일타 먹고 그다음에 편의점 먹고 제가 질문하는 기자. 질문한 기자 저녁에, 월화수 저녁에. 저녁 근데 7시. 금요일날 저희 특집합니다. 특집. 네. 예. 특집 하시나요? 선거 날은 네. 7시 반에 네. 밤에 특집합니다. 특집. 예. 근데 여기는 하루 종일 하실 거잖아요. 저희 뭐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작가분 한숨 쉬시는 소리 들릴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계실 때 속보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기분 예. 좋네요. 좋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